스티븐 슈바르츠먼, 월스트리트의 제왕. 4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도 고작 100만 달러 남짓한 돈입니다. 이 돈으로 시작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스티븐 슈바르츠먼.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실패했던 한 청년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규칙 자체를 다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커튼 가게 소년. 194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조셉 슈바르츠먼은 작은 커튼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티븐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린 스티븐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왜 가게를 하나만 하세요? 조셉은 아들의 질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나의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러 개의 가게를 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가게를 열고 계속 확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조셉 슈바르츠먼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처음 직감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정을 원했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커튼 가게 슈바르츠는 평생 단 하나의 매장으로 남았습니다. 스티븐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지 않으면 큰 것을 이룰 수 없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스티븐은 육상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을 짜고 팀원들을 독려하고 전체 그림을 보는 능력. 그것이 그의 진짜 재능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 전략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요. 스티븐 슈바르츠먼은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 성격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월스트리트의 정상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 됩니다. 2장 예일에서의 각성. 1965년 스티븐은 예일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아이비리그. 이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학생들, 대대로 월스트리트에서 일해온 가문의 후예들, 태어날 때부터 성공이 예정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커튼 가게 아들 스티븐은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네트워크와 정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자랐습니다. 식탁에서 주식 이야기를 듣고 골프장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스티븐에게는 그런 환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끈질긴 호기심과 두려움 없는 접근 방식이었죠. 그는 교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질문을 했고 오피스 아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동기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일에서 그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스컬 앤 본즈. 예일대의 비밀 엘리트 사교 클럽. 조지 부시 가문을 비롯한 미국 최고 권력층의 산실. 스티븐은 이 클럽의 회원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미래의 정치인, 기업가, 금융인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이 인맥은 수십 년 후까지 그의 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일에서 스티븐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3장 하버드 MBA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문. 예일 졸업 후 스티브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진학합니다. 1969년 미국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 사회적 혼란. 많은 젊은이들이 기존 시스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돈이 모이는 곳. 권력이 만들어지는 곳.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심장부. 하버드에서 그는 금융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 M&A 전략, 레버리지의 힘. 이론적 지식이 그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육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버드 재학 중에도 월스트리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턴십을 찾아다녔고 업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2년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리먼 브라더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권위 있는 투자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스티브는 리먼 브라더스에 입사합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커튼 가게 소년이 마침내 월스트리트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4장 리먼 브라더스의 젊은 야수. 리먼 브라더스에서 스티븐의 커리어는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그는 M&A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기업을 사고 파는 일.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거래. 그는 이 세계에서 물 만난 물고기였습니다. 스티븐의 업무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역사를 연구했고 경영진의 성격을 파악했고 산업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는 거래를 단순한 계산이 아닌 예술로 접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릴렌틀리스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고 주말에도 클라이언트를 만났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항상 서류가 쌓여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다음 거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1살이 되던 해 그는 리먼 브라더스의 매니징 디렉터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연소 매니징 디렉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대형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공한 직원이었지만 결국 직원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비전을 완전히 펼칠 수 없었습니다. 조직의 한계, 정치적 갈등, 관료주의. 그는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1985년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5장 피터 피터슨 운명의 파트너. 피터 피터슨. 그는 스티븐보다 20살 이상 연상이었습니다. 닉슨 행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냈고 리먼 브라더스의 회장을 역임한 거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리먼 브라더스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세대도 달랐고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피터슨은 신중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스티븐은 공격적이고 거래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리먼 브라더스에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피터슨은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고 스티븐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1985년 어느 날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직접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요? 스티븐의 제안이었습니다. 피터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60대였습니다.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도 아직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보지. 이 한마디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회사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피터슨의 피터와 슈바르츠먼의 슈바르츠. 독일어로 슈워츠는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피터는 그리스어로 돌, 바위를 뜻합니다. 검은 돌. 블랙스톤. 1985년 10월 1일 블랙스톤 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40만 달러. 직원은 단 4명. 사무실은 비좁았고 가구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창업자의 야망은 거대했습니다. 6장 굴욕의 시간. 블랙스톤의 초창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M&A 자문 사업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 그들에게는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클라이언트가 줄을 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슈바르츠먼 씨,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리먼도 아니고 골드만도 아니고 그냥 작은 회사잖아요. 굴욕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월스트리트의 스타였습니다. 최연소 매니징 디렉터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해 블랙스톤의 M&A 자문 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스티븐과 피터스는 자신들의 돈을 털어 회사를 유지했습니다. 밤마다 스티븐은 자문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리먼에 남았어야 했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M&A 자문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우리만의 영역, 다른 사람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은 분야.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춥니다. 바이아웃.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사업. 남의 거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거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블랙스톤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7장 첫 번째 펀드 그리고 기적. 1987년 블랙스톤은 첫 번째 바이아웃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합니다. 목표 금액은 10억 달러.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블랙스톤은 바이아웃 분야에서 아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스티브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 부유한 개인 투자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만났습니다. 그는 수백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의 거절을 들었습니다. 실적이 없잖아요. 왜 당신들을 믿어야 하죠? 더 큰 회사들도 많은데. 하지만 스티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이 옳다는 것.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볼 것이라는 것.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프루덴셜 보험이 1억 달러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루덴셜 같은 거대 기관이 블랙스톤을 신뢰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연기금, 니코 증권, 그 외 수많은 기관들. 최종 결과 8억 5천만 달러. 목표인 10억 달러에는 못 미쳤지만 첫 펀드로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블랙스톤은 이제 진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8장 손실 회피의 철학. 블랙스톤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스티븐 슈바르츠먼의 한 가지 집착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잃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블랙스톤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급등하면, 경쟁자가 나타나면, 규제가 바뀌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투자합니다. 이 철학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블랙스톤의 성과에서 빛을 발합니다. 다른 사모펀드들이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볼 때 블랙스톤은 꾸준히 수익을 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더 많은 자금이 몰려왔습니다. 블랙스톤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스티브는 또 다른 원칙을 세웁니다. 10점 만점에 8점을 목표로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완벽한 10점짜리 거래를 찾으려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5점, 6점짜리 거래는 위험합니다. 8점.
이것이 최적의 균형점입니다. 충분히 좋은 거래.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거래. 이 원칙 덕분에 블랙스톤은 2008년 금융위기도 살아남습니다. 9장 금융위기 그리고 시험대. 2007년 6월 블랙스톤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모펀드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대형 IPO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시가총액은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스티븐 슈바르츠먼의 개인 지분 가치는 7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커튼 가게 소년이 억만장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그 리먼 브라더스. 스티븐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공포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블랙스톤의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IPO 가격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스티븐의 재산도 증발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종이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블랙스톤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왜? 손실 회피의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들이 위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베팅할 때 블랙스톤은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충격을 받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2008년과 2009년 블랙스톤은 헐값에 나온 자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기업, 채권.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샀습니다. 몇 년 후 이 투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줍니다. 위기는 블랙스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0장 부동산 제국. 2010년대 블랙스톤은 새로운 영역에서 지배력을 확립합니다. 부동산. 스티븐은 일찌감치 부동산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운영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블랙스톤 리얼 에스테이트 파트너스. 이 사업부는 세계 최대의 부동산 투자 회사로 성장합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힐튼 호텔 체인. 2007년 260억 달러의 인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호텔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금융위기로 힐튼의 가치는 폭락했지만 블랙스톤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과 경영 개선을 통해 힐튼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8년 블랙스톤이 힐튼 지분을 전부 매각했을 때 수익은 14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단일 사모펀드 투자 역사상 최대 수익이었습니다. 물류 창고. 아마존의 성장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블랙스톤은 물류 부동산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수백 개의 창고와 물류센터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2008년 위기 이후 압류된 주택들을 대규모로 매입했습니다. 이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오늘날 블랙스톤의 부동산 자산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블랙스톤이 소유한 건물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11장 논쟁과 비판. 성공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릅니다. 스티븐 슈바르츠먼과 블랙스톤은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첫째, 부의 불평등. 스티븐의 개인 재산은 40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의 생일 파티, 결혼식, 자선 행사는 그 호화로움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60세 생일에는 300만 달러를 들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공연했고 수백 명의 유명 인사가 초대되었습니다.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탐욕의 상징이다. 둘째, 주거 문제. 블랙스톤의 주거용 부동산 사업은 특히 논란이 됩니다. 그들이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영향력. 스티븐은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건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스티브는 이러한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연기금에 투자하여 수백만 은퇴자들의 노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반박일까요? 아니면 변명일까요? 답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12장 교육에 대한 헌신. 스티븐 슈바르츠먼의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그는 자신의 성공이 교육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일과 하버드에서 배운 것들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규모로 교육기관에 기부합니다. 슈바르츠먼 스칼라스. 2016년 그는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에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여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서 공부합니다. 왜 중국일까요?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두 나라를 이해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MIT에는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칼리지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슈바르츠먼 칼리지 오브 컴퓨팅. AI가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그의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옥스퍼드에도 예일에도 수많은 기관에 그의 이름이 붙은 건물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선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허영심이라고. 하지만 수혜자들,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13장 후계자와 미래. 스티븐 슈바르츠먼은 이제 70대 후반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블랙스톤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고 오전 운동을 하고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모든 창업자가 직면하는 과제입니다. 블랙스톤에서는 조나단 그레이가 사실상의 2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블랙스톤의 부동산 사업을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운 인물입니다. 현재 블랙스톤의 사장 겸 CEO입니다. 스티브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나단은 내가 본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언젠가 바통은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블랙스톤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티븐이 없는 블랙스톤.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 그의 철학, 그의 인맥이 회사의 DNA에 너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은 창업자를 넘어 지속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레거시입니다. 14장 스티븐 슈바르츠먼의 교훈. 그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크게 생각하라. 커튼 가게를 확장하자던 10살 소년. 그 꿈의 크기가 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둘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수백 번의 거절 끝에 첫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셋째,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라. 피터 피터슨과의 파트너십이 블랙스톤을 만들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가 강합니다. 넷째, 손실을 먼저 생각하라. 이익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다섯째, 위기는 기회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때 행동했습니다. 역발상 사고가 불을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멈추지 마라. 70대 후반에도 그는 여전히 달립니다. 성공은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에필로그 검은 돌의 의미. 블랙스톤. 검은 돌.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검은 돌일까요? 어쩌면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돌은 단단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검은색은 신비롭습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이가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금융 위기도 경제 침체도 정치적 격변도 이 검은 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스티븐 슈바르츠먼이 있었습니다. 커튼 가게 소년에서 월스트리트의 제왕으로.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클로징. 오늘 우리는 스티븐 슈바르츠먼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논쟁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이 모두에게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40만 달러로 시작한 작은 회사가 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금융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그는 무수한 거절을 겪었고, 무수한 도전에 맞섰고, 무수한 선택의 순간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스티븐 슈바르츠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블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